물질 대사는 방금 얘기했던 무슨 반응을 물질 대사로 표현하냐면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생물체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어디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응들은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물질 대사다라고 정의해요. 이제 크게 정의를 하면, 그렇지? 그럼 생물체 내란 얘기는 생물체의 기본 단위가 뭐이기 때문에 세포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 내에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물질 대사다라고 정의한다고. 그렇지? 화학 반응의 종류예요. 우리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개념을 뜻하면 물질의 뜻은 이놈은 주로 뭘 의미하냐면 분자를 뜻해요. 주로 분자. 그렇지? 그 다음에 대사란 뜻은 쉽게 표현하면 출입이란 뜻이야. 출입. 물질이 출입하는 건데 화학 반응의 개념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라는 얘기야. 이 개념을. 그러면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 세포잖아, 세포. 이게 세포. 됐지? 그럼 세포 내에서 어떤 물질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B라는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가 어떤 분자인데 그냥 B라고 그냥 기호로 표현한 거고, 그럼 이 세포는 이 B라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 필요한 거지. 이해됐어? 그치? 근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B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주변을 봤더니 뭐가 있어 지금? A라는 물질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뭐를 끌어와요? A를 끌어오거든, 세포 안으로. 그러면 이 A라는 성질을 얘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뭐가 필요한 거야? B라는 성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 뭐 시킨다는 얘기예요? 바꾼다는 얘기잖아. 이거 자체가 무슨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거든. 그래서 생명체는 자신의 성질에 필요한 물질들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어낸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지? 그러면 이 B라는 물질을 성질을 가진 놈이 이제 얻어냈으면 이놈들이 성질을 이용해서 살아갈 거고, 됐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시키다 보면은 B라는 물질 말고 예를 들면 C라는 물질도 같이 만들어졌다 가정할게요. 그럼 C라는 물질은 이놈이 가진 성질은 얘가 필요하지 않거든. 그럼 부득이하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냈지만 부득이하게 필요 없는 물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한다는 얘기예요?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럼 세포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고 물질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가 일어난다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일단 필요한 물질을 끌어오고 그 다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하는 물질을 만든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낸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출입이란 말을 쓴 거예요. 출입 중간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물질 대사다라고 정의한다고. 이해됐니?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현재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 있잖아. 이 화학 반응과 동일한 화학 반응을 생명체 밖에서도 한번 진행을 시켜봤어요. 생명체 밖에서도 똑같은 화학 반응을 진행을 시켜봤는데 생명체 밖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더란 얘기지. 근데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생명체 안에만 들어가면 이 화학 반응이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가 B라는 C로 바뀌려면 예를 들면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리는데 생명체 안에만 들어가면 1초도 안 걸려요. 1000분의 1초 안에 끝나버려요. 이거는. 그렇지? 그만큼 반응 속도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 뭐해진다는 얘기?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지. 밖에서는 반응 속도가 엄청 느린데 생명체 안에만 들어가면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그렇지? 이제 그걸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화학 반응 속도를 촉진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걸 배웠어요. 그 매개체를 우리가 뭐라 표현했냐면 촉매라고 배웠어요. 촉매 자체가 무슨 반응을 빠르게 주거든? 화학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주거든. 그래서 생명체들마다 특정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촉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일반 촉매하고 다르게 100년 걸릴 거를 수초 안에 끝내거든. 이게 효율성이 장난이 아니고. 그다음에 생명체가 가진 촉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촉매라 부르냐면 생체 촉매다라고 불러요. 생체 촉매. 생체 촉매가 굉장히 기가 막힌 거잖아. 생물학제를 발견하고 이제 다들 흥분하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이 생체 촉매에다가 좀 멋진 이름 붙여주자. 멋진 이름을.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효소라는 말을 붙이게 돼요. 이해됐지? 아, 효소는 화학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빠르게 도와주는 무슨 종류였구나? 촉매 종류였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 오케이? 이해됐니? 이제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효소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가 있겠지? 효소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 지금부터 물질의 종류가 많이 나올 거예요. 됐지? 이때 효소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효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지? 잠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1단원에서 생명현상에 대한 큰 흐름을 잡지 못하면 뒤에 2학기 들어가서 3단원, 4단원을 아예 못 쫓아와. 그지? 1단원이 전단원을 아우르기 때문에 좀 팍팍하지만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됐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단백질은 뭐의 종류냐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유기물 종류예요. 무슨 종류? 유기물 종류. 아직까지 유기물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유기물 종류예요.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이라는 유기물로 구성된 촉매라 그래가지고 이 효소를 또 다른 말로는 유기물로 구성된 촉매네. 그래서 무슨 촉매라 부르게 돼요? 유기촉매다라고 부르게 돼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기촉매, 효소, 생체촉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효소를 가장 많이 쓰죠. 됐죠? 그지? 어쨌든 이런 내용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여기 효소를 발견을 했고 이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생명체 밖에서도 이 효소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진행시켜 봤더니 생명체 밖에서도 이 화학 반응 속도가 생명체 안에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뭐하더라는 게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새롭게 정의해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든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는 누가 관여만 하면, 효소만 관여하면 그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뭘로 취급하자고? 물질 대사로 취급하자고. 그래서 개념을 바꿔요. 생물 체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생물체 내가 됐든 밖이 됐든 누가 관여하는,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면 무조건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물질 대사로 취급한다고. 개념을 좀 천천히 설명하고 잘 따라와.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 자체를 힘들어해요. 앞으로 외워야 될 건데 그거 자체 가지고 부담을 갖더라는 얘기지. 일단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지? 이게 싫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떠나야 돼요. 이게 하기 싫으면 떠나야지. 뭐 할 거야 여기 남아가지고. 그지? 덤벼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덤벼들지 않아요. 됐지?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다라고 정의한다는 거. 그럼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 하나 한번 제공해 줄게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화학 반응이 있대요. 분자 종류가 뭐 있어 지금? 바뀌었잖아. 무슨 반응 보면 된다고 너희들. 화학 반응이구나 보면 된다니까. 그렇지? 여기에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대. 그거는 물질 대사가 아니야. 효소가 관여했대. 그러면 이런 건 물질에서 취급한다고. 알았지? 동일한 화학 반응이다 하더라도. 됐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정의하면 이와 같이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 이때 화학 반응의 종류를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그거를 크게 두 종류로 함축시켜요. 두 종류로. 그 첫 번째 화학 반응을 합성. 그럼 두 번째 화학 반응을 뭐? 분해로 함축시킨다고. 이해됐지? 그럼 합성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점점 뭐해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물질의 단위를 뭘로 보기 때문에? 분자로 보기 때문에 분자의 수준이 가면 갈수록 뭐 한다는 얘기지? 분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커지기 전에 뭐라 그래요? 저분자라고 그러고 커진 후로 뭐라 그러는 거야? 고분자라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분해는 뭐가 되는 거야?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거거든. 이해됐지? 그럼 아까 봤던 화학 반응식 있잖아. H2O2를 H2O하고 O2로 나눴어요. 됐지? 여기 분자 규모하고 여기 분자 규모 누가 커요? 이게 크잖아. 이것과 이거 분자 규모 보면 누가 커요? 이게 크잖아. 얘는 뭐야? 고분자. 여기는 저분자거든. 알았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합성이야, 분해야? 이건 분해인 거거든, 이거는. 이때 저분자가 고분자, 고분자가 조분자 되는 거를 교재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교재에서. 이해됐지? 그럼 위에 과정 뭐예요? 합성이지. 아래 과정은 분해가 되는 거고. 봐. 그럼 합성 입장이다. 합성 입장에서는 A가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이지. A가 생성물이에요. 분해 입장에서는 A가 반응물, A가
생성물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모든 화학의 기본이에요. 합성이 되는 화학 반응은 무조건 기필코 꼭이야. 무조건 기필코 꼭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냐면 에너지가 반드시 흡수가 돼. 됐지? 이거는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냥 화학에 대한 현상이야, 현상. 됐지? 그 다음에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빠져나오냐면 에너지가 반드시 빠져나와요. 방출되는 거지. 그럼 봐. 합성이 되면 에너지가 흡수되잖아. 그럼 고분자가 됐지. 그럼 흡수된 만큼 고분자 속으로 뭐가 저장이 됐겠어요? 그만큼의 뭐가? 에너지가 저장이 됐겠지. 됐어? 그럼 합성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목적 뭘 저장하기 위한 거야?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치? 뭐 또 다른 목적도 있긴 한데 분해의 목적은 말 그대로 뭘 빼는 거예요? 에너지를 빼서 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든. 이 됐지? 그래서 화학에서는 합성이 에너지가 흡수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반응을 하냐면 흡열 반응이다 표현해. 흡열 반응. 됐지? 분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반응이라 표현하냐면 발열 반응이다 표현해. 에너지가 발산된다고. 이 됐지? 그래서 합성이든 분해든 이거는 무조건 흡열이고 무조건 발열이라는 개념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근데 이 합성에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는 합성이면서 흡열 반응이지만 무슨 개념 쓸 수가 없어요. 물질 대사라는 개념 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 누가 관여한대요? 효소가 관여하는 합성이면 이제 드디어 무슨 대사 개념 쓸 수 있다고? 물질 대사라는 개념 쓸 수 있다고. 이해됐지? 그럼 분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분해이면 무조건 발열 반응이거든. 근데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물질 대사가 아니거든. 근데 이게 뭐가 관여하면? 효소가 관여하면 분해이면서 발열 반응이면서 무슨 대사구나? 물질 대사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물질 대사 하게 되면 효소가 관여하는 합성과 분해인데 그럼 이게 합성을 의미하는 건지 분해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물질 대사 내에서도 합성을 뜻하는 개념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소를 이용한 합성과 흡열 반응이라는 물질 대사를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이라는 말을 쓰냐면 동화 작용이라는 말을 써요. 됐지? 이게 동화가 절대 동화가 아니에요. 합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효소를 이용한 분해와 발열 반응에 포함되는 물질 대사는 물질 대사 중에 무슨 개념을 쓸 수 있냐면 이와 작용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무슨 대사의 개념이 들어가? 물질 대사라는 개념 속에 들어간다고.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아까 얘기했던 H2O2가 H2O하고 O2로 뭐 됐대요? 분해가 됐대요. 그럼 분해가 되면 일단 뭐가 빠져나왔겠어요? 에너지 빠져나왔겠지. 그럼 에너지 빠져나오는 분해니까 일단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이거든. 근데 여기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대요. 그럼 물질 대사가 아닌 거지. 이와 작용 개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효소 관여했으면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이구나? 이화 작용이구나 라는 개념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교제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걸 그래프로 해석할 거예요. 뭘 해석한다고? 그래프로 해석할 거예요. 됐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림이. 됐지?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 보면 X축이 무슨 경로에? 반응 경로니까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경로거든. 즉 이거는 뭘 해석하면 돼요? 시간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Y축이 뭐야? 에너지인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으로 보면 돼요. 됐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는데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량이 지금 현재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란 얘기지. 근데 반응이 끝나가지고 생성물이 됐는데 갖는 에너지량 뭐였대 지금? 줄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에너지가 준 거예요? 이만큼 에너지가 줄었잖아.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 됐다는 얘기예요? 방출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과정은 화학 반응 중에 합성이야, 분해? 분해지. 에너지 방출됐으니까 발열이잖아. 그럼 여기에 물질 대사라는 개념 쓸 수 있냐고? 그렇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조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물질 대사가 아니야. 효소가 관여했으면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이구나? 이화작용이구나 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고. 효소가 관여했을 때만. 이 과정은 무조건 애들 다 물질 대사로 취급하거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볼게요.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량,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량인데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량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럼 얼마만큼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 됐다는 얘기야? 흡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면서 무슨 반응?
흡열이야. 그러면 물질대사라는 개념을 쓰기는 조건이 있어야지. 효소가 관여했다라는 조건 하에 뭐 물질대사 중에서 뭐 동화작용이구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랬지?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뭘 구분해야 되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에 대한 사례? 동화작용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들을 너희들이 일단 뭐 해놔야 돼요? 일단 외워놔야 돼. 그리고 흐름을 앞으로 잡아줄 거예요. 이해됐냐? 일단 틀을 먼저 잡고 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요. 뭐 교재 시간에 뭐 배웠겠지만 대표적인 무슨 성? 광합성이지? 그지? 그다음 또는 뭐 단백질 합성했다, 뭐 지질을 합성했다, 글리코젠 합성했다. 참고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100% 무슨 대사를 보면 돼요? 물질 대사를 전부 보면 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화학 반응에는 전부 다 효소가 관여해요. 단 3단원을 가면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물질 대사예요. 일단 너희들 3단원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면 100% 다 뭘로 보면 돼요? 물질 대사를 보면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뭐 DNA를 복제했다. 이게 바로 2단원이 바로 나오거든, 이게. 됐지? 복제 자체가 합성인지 분해인지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복제는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에요. 됐지? 복제라는 개념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뭐 칠판 주게, 그지? 이거를 뭐 할 거예요? 배울 거예요. 복제할 거예요. 뭐 할 거야? 복제할 거야. 그럼 복제하겠다는 얘기는 복제하고 싶은 대상을 없애겠다는 얘기냐? 아니잖아.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 이걸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새롭게 만들려면 이걸 만들 재료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 재료를 확보해서 이것과 똑같이 뭐 시키면 돼요?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뭐야 지금?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거든. DNA 복제 자체는 합성이에요. 나중에 세포 분열 가게 되면 뭘 복제한다고 그래?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 배울 거야. 그때 중간에 뭐 한다고 그래? DNA 복제한다고 그러거든. 이게 그거 자체가 대표적인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의 사례란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심심하면 나오는 물질이 하나가 ATP라는 물질이 있어요. 들어봤지?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사례고, 그럼 이화작용의 사례는 광합성의 대표적인 반대 과정으로 보는 거거든. 뭐 세포 호흡이 있어요. 그냥 호흡하고 세포 호흡이 달라요. 그다음 뭐 단백질을 분해시켰다. 응? 그럼 세포 호흡 적어야 돼요? 세포 호흡. 호흡이 아니에요. 세포 호흡. 그다음 단백질 분해, 지질 분해, 글리코젠을 분해시켰다. ATP를 분해시켰다. 그다음에 너희들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배웠던 소화 과정. 소화 과정 자체가 대표적인 분해 과정이거든. 너희들 녹말을 분해시켜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지? 녹말이 입안에서 분해되면 뭘로 분해되니? 엿당으로 분해된다고 그러잖아. 분해, 화학 반응이에요. 여기에 누가 도와주지? 아밀레이스 또는 아밀라제라 그랬을 거예요. 이 아밀레이스가 뭐의 종류예요? 효소의 종류거든. 효소를 이용한 분해 과정, 이 과정이 소화 과정의 한 사례예요. 소화가 효소를 이용한 분해니까 무슨 작용의 사례? 이화작용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오케이? 그럼 잘 보고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화작용의 사례와 동화작용의 사례를 이제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반드시 잡아야 돼. 그래서 이 물질대사의 흐름을 이걸로 해석을 할 거예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의 흐름. 이 흐름 잡으면 생명과학에 대한 대략 30%는 마무리가 돼요. 이걸 바탕으로 1단원 들어가고 3단원 들어가고 4단원이 다 연결되거든. 이거 못 잡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다 외워야 돼. 의미 없이. 됐지?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1단원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거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걸 막 대충 막 설명하고 가버리면 그냥 암기식밖에 안 돼요.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잡아야 되고.